한국이요, 지금 가계부채도 국가부채도 전부 GDP 100%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국가부채가 1985조로 GDP 1924조를요, 지금 국가부채가 뛰어넘었다. 지난 연말로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부채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계부채도 지금 매우 심각해서 가계부채가 1726조, 기업부채가 지금 980조가 넘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1985조로 GDP 대비 104%쯤 된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난 한 해에만 24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00조 국가부채로 늘어섰어요. 자, 국가부채가 이렇게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작년 한 해에 1년 전보다 241조 6천억 13.9%의 국가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채가 지난해 처음 GDP 규모인 1924조를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하반기에요. 4차례 추경 편성으로 지난해에도 60 몇 조에 지금 추경 예산이 편성됐지요. 그리고 슈퍼 예산을 또 편성했지요. 문가리 정권 들었어요. 그래서 갚아야 할 시기 금액이 확정된 부채가 작년에 111조 6천억이 늘어났고, 그게 확정되지 않은 미래 부채, 비확정 부채도 130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군인 공무원한테 연금으로 줘야 될 돈, 연금에 충당하기 위한 부채, 이게 미확정 부채입니다. 이거는 법에 따라서 받은 거 가지고는 낸 만큼 줄 수 없으니까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코로나 핑계로 막 쓰대면서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정규 예산에서 부족해서 코로나 핑계로 또 추가 경정 예산을 4차례나 하고, 또 그리고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늘리면서 이들에게 줘야 될 연금, 미확정 부채도 눈더미처럼 늘어나면서 작년 나라 살림이 112조가 적자를 내버렸습니다. 근데 올해요, 가덕도를 갖다가 또 이렇게 특신공항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 수당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이러면서 올해 부채 규모는 작년보다 더 커질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요, 박근혜 정권 말인 2016년에 국가부채가 1433조, 문갈이 들어서 2017년에 1555조, 2018년에 1683조, 2019년에 1743조, 작년 2020년에 1985조,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OECD 나라들의 이 부채 규모와 대비했을 때 양호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으로 나누어 보면요,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 캐나다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23개국은 국가 부채 규모가 80% 수준이고, 그 다음에 비기축통화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41.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엔화도 기축통화 역할을 하지요. 영국의 파운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기축통화라는 것은 국제시장 어디에서든 통용되는 화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폐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빚이 좀 있어도 나라의 빚이 그 나라 통화가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빚이 있어도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나라는 지금 빚 규모가 42%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 채무가 문정부 3년간에 187조가 급증했고 1인당 1년 새 226만 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1년 새 226만 원이고 문정권 하에서는 421만 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국가 채무가요 1634만 원이에요. 4인 가족 같으면요 얼마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6,500만 원 정도 갚아야 돼요. 4인 가족은요. 자,
나라 빚이 늘어도 정권은 괜찮다고 큰 소리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경제가 잘 성장해서 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갚겠다는 거냐? 지금 보면요. 한국 경제가 올해 내년에 IMF 예상 첫 2년 연속으로 하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MF 예상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은 올해 3.6%를 잡는데 선진국은 코로나 기저 효과로 지금 5.1%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6%, 선진국은 5.1%요.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분이 작년에 100조 5천억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한 240%, 250%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의 30% 이상이요, 이자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국가 예산의 30% 이상이 이자로 나가버리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도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빚을 늘려도요. 이번에 보면 지금 많은 미국의 언론들이 바이든이 2조 달러의 이 뉴딜 예산은 안 해도 될 건데 왜 하느냐라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국가 빚을 2조를 더 내가지고 경제 부흥을 확실히 시키겠다고 합니다. 어차피요, 미국 같은 나라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빚이 많아도 그렇다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지도 않아요. 자기 달러를 믿고 그냥 빚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행여 잘 맞아 떨어져서 경제가 살아나면요, 바이든은 제2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빚이 많다고 문 닫겠느냐? 그럼 또 욕먹으면 되지. 이런 입장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사실상 이 진정한 의미의 금융위기가 기축통화국을 유지하는 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V자 회복이 확인되고 승무원 요리사 52만 명이 일터로 돌아오고 코로나 이 확진자 숫자도 어쨌든 6만 명대로 떨어지고 이러면서 지금 뭘 좀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700명에 가까운 숫자로 가게 되면서 코로나가 다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우려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코로나가 경제에 앞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도 어렵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통제가 되면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도 쉽지 않을 거고 수출 협상도 쉽지 않을 거고 또 원자재나 재료를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어려움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지금 서민들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망하고요, 일자리 소득 끊기고 이 와중에요 부동산은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달리 할 게 없으니까 전부 부동산 주식 투기만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작은 아파트도 평균 7억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1억 4천만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파트들이요. 25평 안팎의 아파트들이 이 7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80평짜리 큰 아파트는 평당 1억이래요. 강남에 80억짜리 아파트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이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가 부채도 심각한 문제지만은 어제 제가 가계 부채 중에서 지금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그런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등요,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보증이 유예된 게 합쳐서 200조가 넘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가계부채가요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계부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안 터지고 갈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지금 의문이에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금 GDP 100%, 아까 국가부채는 GDP의 100%를 넘어서서 103, 104로 가고 있고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98.6%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작년 2020년 2분기인데요. 아마 2020년 하반기 자료가 나오면 이미 100%를 넘겼을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가계부채가 GDP의 75.3%, 전 세계는 63.7%, 신흥국은
5.2%예요. 이렇게 보면 이 가계부채가 한국이 선진국 치고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계부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은 가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의 증감인데요. 한국은 27.6%예요. 가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이요. 그래서 전 세계는 3.7%, 선진국은 마이너스 0.9%, 신흥국이 25.5%예요. 매우 비정상적인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계부채, 미국은 정부부채, 일본, 중국은 기업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 가계부채는 소득의 증가가 이렇게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가계소득의 증가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가 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는 정말로 중요한 게 증가 속도가 얼만큼 빠른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가계부채가 높더라도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제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경기 회복세를 알리는 지표들이 매우 양호해요. 자,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그 푸른 돈들이 결국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 가치가 하락해서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실제로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연준도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가계부채에 치명타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 지금 한국에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있는 집들도 이 은행에 빚을 내서 주식을 한다든지 뭐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든지 부동산을 사놓은 사람이 엄청나다고 봐야 됩니다. 능력이 있을수록 빚도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엄청난 부채가 언제 문제가 되어서 터질 건가 하는 게 문제인데요. 부채의 질이 매우 나쁜 부분이 지금 주 관심사입니다. 단기 가계부채가요 22.8%예요. 1년 이하. 이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같은 나라는 다 2%에서 1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단기 가계부채 비중이 엄청나게 높고 세계에서 단기 가계부채 비중이 한국보다 더 높은 나라는 카드 중심으로 살아가는 미국 정도가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도요 47.2%로 미국은 이건 17.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에 대비해서 금융부채가 매우 크다라는 것은 당장 이걸 갖다 현금화해서 갚을 수 있는 자산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GDP의 43.9%라는 거예요. GDP 대비 43.9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미국이나 프랑스, 스페인보다 특별히 높지 않다고 하지만은 이 주택 대출 증가 추세가 가장 높아서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뭘 빠뜨리고 있는가 하면 전세금이라는 빚을 빼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전세금도 빚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넣어서 계산하면 61.2%가 돼서 엄청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규모도 매우 높아서 이 다른 선진국은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경영 악화를 때문에 운영자금을 빌린 거라든지 생활자금을 빌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주식 투자 자금을 빌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기타 대출 중에 상당한 부분이 집을 사거나 전세 자금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 대출도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와닿을 거다. 요약하자면요.
나라 꼬라지도 망하기 직전이고 가계부채는 이제 뭔가 누군가가 성냥불로 이렇게 불을 지르기만 하면 저절로 휘발유에 올라타는 수준이 다 완비되어 있는데 이걸 정권이 원리금 상한 유예 등으로 지금 감추고 있는데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